저에게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죽었다던 남편이 6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심지어 죽기 몇 달 전에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해서 제 마음을 완전 짓밟고 간 남자였어요. 저와 두 아이들 모두 아빠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무려 6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에 띈 거죠. 아이들을 대학생까지 키우고 이제서야 여유가 생겨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대학 때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아무래도 결혼 후에는 피아노 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해야 해서 피아노를 다시 치는 일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집 앞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피아노 원장님하고도 금방 친해져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피아노 원장님을 데리러 온 남자를요. 네,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던지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명 결혼해서 15년을 같이 살았던 제 남편이 맞았어요. 6년 전 헤어지기 전에 남편은 사업을 하느라 늘 바쁜 사람이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일상이었고,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하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집에 있어도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줘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좀 챙겨야 해요. 요즘 바빠서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한약이라도 지어야겠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걱정 마.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던 남편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이혼해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혼이라니. 무슨 일 있는 거면 같이 해결해야지. 무슨 이혼이야. 여보, 왜 그래요? 저의 반대에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울면서 소원이니 제발 이혼해 달라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아무리 물어봐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자 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설마 서류를 제출하리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혼은 처리되었고, 이혼이 성사된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살고 있던 작은 집 한 채만 남기고요. 당시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둘째가 1학년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아빠가 우리를 두고 갈 리가 없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신 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자. 아빠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쉬러 가신 걸지도 몰라. 너희도 아빠가 우리 가족 없이 못 사는 분인 거 알잖아.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아이들이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 이유를 도저히 몰라서 답답하던 참이었거든요.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서류까지 정리를 하다니. 나 모르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남편 회사를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고, 외아들이던 남편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모두 돌아가셔서 찾아갈 시댁도 없었죠. 남편은 갑자기 증발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그 당시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밤마다 울었고,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곧 다시 원래 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무참히 깨져버렸죠.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어요. 어머, 사모님 아니세요? 저예요. 김대리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은 한국에 잠시 나오신 거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게 회사 문 닫고 사장님도 해외로 떠나셨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신 줄 알았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요. 알고 보니 남편의 동업자가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 얼마 전에 그랬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잃고 빚을 짊어진 채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떠난 듯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백방으로 남편의 행방을 찾아다녔어요. 남편 회사 직원이었던 김 대리의 도움을 받아서 전 직장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다녔죠. 그렇게 남편을 찾아 헤매다 만난 박 부장님에게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편이 해외로 취업돼서 나갔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요. 부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 연락이 안 왔는걸요. 이혼하신 상태라 연락이 안 간 게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저도 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믿을 만한 분에게 들은 거라서요. 장례는요? 그래도 장례는 치렀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사장님을 알고 지내던 현지 교민분께서 화장해 주셨다고만 들었어요. 저라도 연락처를 알아내서 소식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저도 너무 충격이었던지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이 갔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부장님은
미안해 죽겠다는 얼굴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화해도 못하고 왜 그랬는지도 묻지 못한 채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데만 몇 주가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죽었다는 잔인한 사실은 둘째가 대학에 합격한 후에야 말해 주었죠. 어른이 된 후였지만 아이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어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다행히 새 가족이 살 집은 있었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어요.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던지라 취직이 쉽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바라니 이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주말마다 편의점과 식당에서 알바를 병행해야 했어요. 평일엔 회사, 주말엔 알바. 쉴 틈이 없었어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어야 했지요. 이제 아이들이 기댈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없으니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이 났어요. 그 사람이 밉다가도 그리워지고 불쌍해지고 여러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6년을 버티듯 살았어요. 이제 큰아이는 휴학하고 군대에 가 있고 둘째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니 그래도 숨통이 조금은 트이더라고요. 대학생이 되니 용돈을 스스로 벌기 시작해서요. 큰아이가 군대에 가 있으니 학비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둘째 딸과 둘이 지내는 시간이 계속되니 남편 생각도 자주 났어요. 미웠지만 동시에 너무 그리운 사람. 남편 없이 살아온 이 긴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둘째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숨통이 트였나 봐요.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서 자식을 잘 키운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건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우편함에서 피아노 학원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성인반 모집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죠. 그 전단지를 보니 갑자기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피아노 학원을 찾아갔어요. 피아노 원장님은 저보다 10대 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분이었는데 제 어색한 표정을 알아챘는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시작하셔도 돼요. 피아노는 처음이세요. 저 실은 피아노 전공했어요. 그런데 안 친 지 20년이 넘어서 이젠 자신이 없네요. 피아노 전공까지 하셨으면 공백기가 길어도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한번 연주해 보실래요? 그렇게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시작하려는데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촉인지.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하며 건반을 하나하나 눌러보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더라고요. 실력 여전하신데요. 곧 감각 회복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의 따뜻한 말에 떨리던 제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지요. 신기하게도 원장님과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레슨이 없는 날에도 오늘 학원 비어 있으니 와서 연습하세요. 라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피아노 얘기만 하다가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넘어갔죠.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이야기도 하게 됐고요. 어느 날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분 그립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건반만 내려다 봤어요.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립냐고요? 글쎄요.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원망스럽다가, 안쓰럽다가, 어떤 감정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겨우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다시 접한 피아노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피아노 연주에 빠져들면 복잡했던 마음도 지쳤던 몸도 잠시나마 쉴 수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 피아노를 접하던 그때의 저로 돌아간 것 같아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피아노에 빠지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둘째 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는 했는데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대학생이 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밤 11시, 12시를 넘기는 날이 잦아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엄마, 오늘 동아리 회식이야. 친구들이랑 과제하느라 늦을 것 같아. 딸아이는 늘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성인이 됐으니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3주 전부터 딸의 방에 낯선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옷, 새 신발, 예쁜 목걸이, 향수.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이거 비싼 거 아냐? 별로 안 비싸. 알바비 모아서 샀어. 네가 알바로 얼마나 번다고. 요즘 과외에서 돈 많이 번다고. 얼마 전에 장학금도 조금 받았어. 장학금을 받았어? 잘 됐다. 그래도 너무 펑펑 쓰지 마. 어휴, 내가 다 알아서 해. 대학생이 이 정도는 있어도 되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죠. 딸아이가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비 오니까 택시 타고 갈게. 하고 문자를 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우산을 들고 집 앞까지 나갔죠. 빗줄기 사이로 멀리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선 그 차에서 우리 딸이 내렸어요. 그것도 조수석에서요. 저는 순간 다가갈 생각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내린 딸은 운전석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운전석 창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고개를 조금 내밀었어요. 우산에 가려 남자의 얼굴은 못 봤지만 젊은 남자는 아닌 듯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딸아이에게 뭔가 작은 상자 같은 걸 건네주었고 딸아이는 그걸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차에서 빠져나온 남자의 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뭐지? 누구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아이는 차가 떠나고 나서야 제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방금 그 남자 누구야? 대체 무슨 사이인데 이 밤에 차까지 태워주는 거야? 엄마, 이건 이건 뭐야? 대답 못할 일이야. 이 선물 저 사람한테 받은 거지. 이거 백화점 브랜드잖아. 저 사람이 왜 선물을 줘? 나이도 많은 것 같던데. 저 남자 몇 살이야? 딸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혹시 너 이상한 남자한테 뭔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오해야. 그럼 설명을 해봐. 저 남자가 누군데? 왜 이런 걸 받는 건데? 왜 아까부터 말을 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오해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거잖아. 숨길 게 없고 네가 당당하면 말문이 왜 막혀? 누구냐고? 친구 아버지셔. 방향이 맞아서 태워주신 거야. 친구 누구? 이번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있어. 어디서부터 타고 왔는데? 어휴, 엄마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질문 좀 그만해.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아까 차에서 내린 딸의 행동은 너무 낯설었거든요. 친구 아빠에게 왜 선물을 받고 머리까지 쓰다듬게 두는지 혹시나 하는 불안과 걱정으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불안은 가셨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피아노 연주하면 마음이 진정되었기에 레슨가는 주말만 기다리기도 했죠. 이제는 레슨이 필요 없으시겠어요? 레슨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학생들 지도하셔도 되겠는걸요? 혹시 피아노 학원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분야잖아요.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연주하는 게 좋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아이들 가르쳐 보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감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성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사실 예전에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옛날이고요. 이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역시 한때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군요. 사실 제가 곧 여길 떠나게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라 여쭤봤어요. 떠나신다고요? 멀리 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어머, 혹시 결혼하세요?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결혼 때문은 아니에요. 여기도 아는 분 부탁으로 잠시 맡아준 거라 그래서 저는 성인 반만 맡고 있는 거예요. 떠나실지도 모른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당장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정이에요. 정확히 언제 떠나게 될지 몰라요. 혹여나 제가 여기를 떠나도 꼭꼭 만나러 올 테니 걱정 마세요. 진짜 약속해 주셔야 해요. 자, 손가락 걸고 약속할게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차 한 대가 학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번호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0328. 차량 번호가 제 생일 날짜였어요. 그래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죠. 딸을 태워줬던 바로 그 차였거든요. 저 차가 여기는 왜? 제 심장이 불안함을 느끼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래 숨어서 그 차의 동태를 살펴봤어요. 잠시 후에 학원 문이 열리더니 피아노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멀리서 봐도 나이가 꽤 들어 보였어요. 설마 원장님도 저 남자를 알아? 우리 딸도 저 차를 타고 원장님도 저 차를 타고 대체 저 남자가 누구길래? 설마 원장님 남자친구? 아닌데 친구 아빠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파고들어 무섭더라고요. 원장님을 태운 차는 금세 자리를 떴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에 저 차를 보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딸아이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 이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그 차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집 입구 근처에 서 있었어요. 또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차 쪽으로 달려갔어요.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려고요.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쩔뚝거리면서요. 다리를 조금 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남자 뒤로 더 다가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어요. 이보세요.
하고 소리치자 남자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누구세요? 지난번에 저희 딸 태워다 주셨던 분이죠. 누구신데 우리 딸한테 선물을 막 주시죠? 고개를 돌린 남자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색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보,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죽었다고 들었던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으니까요. 햇볕에 얼마나 그을렸는지 피부가 검어지고 머리숱도 많이 줄어 있어서 생각 없이 지나쳤다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았어요. 겉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눈을 마주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내 남편인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당황스러웠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체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원장님이랑은 대체 무슨 관계예요? 남편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진정하고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까? 자꾸 사람들이 보잖아. 지금 다른 사람 눈이 중요해요. 설마 그렇겠어. 당신이 곤란할까봐. 그래. 됐고 어서 말해봐요. 당신 여태껏 우리를 속이고 새 출발하려던 거였어요. 아니면 이미 새 출발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그래? 그럼 어서 말해봐요. 도대체 원장님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피아노 원장님은 사실 내 조카나 마찬가지야. 내가 부탁했어. 당신한테 다가가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럼 우리 둘째랑은 언제부터 몰래 만난 거예요? 왜 나보다 딸부터 만난 거예요?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애는 내가 아빠인 것도 몰라. 진짜 우연이었어. 매일 밤 아이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 학교는 잘 다니는지, 친구는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길에서 이상한 사이비한테 당하고 있길래 나서서 도와줬던 거야. 당신이 친구 아빠라고 하던데. 나는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묻지도 않던 걸. 아니, 그럼 그 애는 왜 그런 거짓말을? 아니, 그건 둘째 치고. 당신 진짜 뭐예요?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고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와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없이 끌어안았고, 저는 남편의 등을 주먹으로 치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잠시 이성이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조금 쩔뚝거렸어요. 발을 다친 듯 했지요. 내가 당신을 이해해 준 게 아니라 얘기를 들으러 온 거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다 설명해 봐요.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 말해요. 당신, 당신, 아까 내가 걷는 거 봤지? 사고 때 다리를 크게 다쳤어.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예전처럼 걷지를 못해. 지팡이 없이는 오래 걷기도 힘들어. 이것도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야. 완전히 나아서 오고 싶었는데 이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네. 사업도 망해먹고 빚만 잔뜩 진 채로 다리까지 다친 상태로 어떻게 나타나겠어. 사고?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트럭에 치여서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고.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몇 달을 누워 있었고 회복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어. 그 사이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만 잔뜩 남았지. 치료비까지 더해져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이 몸으로 돌아가면 집만 될 것 같았어. 매일 밤 우리 가족 생각했어. 아이들은 밥 먹었을까? 당신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어. 그런데 전화 한 통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알면 당신과 우리 가족이 더 힘들어질까 봐. 내가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도 연락하지 않았어. 여기 가슴이 너무 아팠어. 숨 쉴 때마다 아팠어. 남편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고통스러웠다는 듯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기 전에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참았어.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거기서 한 교포분을 만났어. 우리 어머니 뻘이셨는데 그분께 은혜를 많이 입었어. 아무 연고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병원비도 대주시고 일자리도 구해주셨거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공장 일을 시작했어.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든 다 했지.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다리가 아파도 참았어. 빨리 돌아가고 싶었거든. 빨리 빚 갚고 빨리 가족 곁으로 가고 싶었어. 병원에서도 회복력이 빠르다고 놀라했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공장 사장님이 나를 봐주셨어. 내 눈빛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 지킬 게 있는 사람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무튼 성실하게 일하니까 조금씩 직책을 맡겨주셨어. 그러다 몇 년 전에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나를 공장장으로 임명해 주셨어. 돈 더 벌어서 공장 인수하라고 하시면서 그 덕에 빚도 빨리 갚을 수 있었지.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조금은 안정됐어.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 싶었어. 비록 온전한 몸은 아니지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만큼은 됐으니까. 피아노 원장님은 그 사장님 딸이야. 그랬군요. 그러면 한국엔 언제 돌아온 거예요? 한 달 조금 넘었어.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났어요? 바로 모습을 드러내기엔 염치가 없었어. 당신이랑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는데
내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아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난다고 용서가 되겠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야.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당신이랑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을 보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어. 몰래 와서 켜진 창문만 봐도 그냥 그게 위로가 됐어. 우리 식구들이 저기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 너무 감사했어. 그러다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알게 됐고, 멀리서라도 우리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 딸이 친구들이랑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 너무 컸더라고. 내가 떠났을 땐 엄마보다 작던 아이였는데 이제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 있었어. 남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용돈도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과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했어. 내가 큰 도움을 받아서 살해하고 싶은데 받지 않으니 외부장학금이라고 하고 전달해 달라고 했었어. 그 말을 듣고 최근 딸의 씀씀이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비 오는 날도 근처에 왔다가 둘째가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걸 봤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마침 그때 차에 사두고 주지 못한 선물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는 물건인 척 하면서 줬었어. 그걸 받아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그럼 그때 6년 전에 왜 떠난 거예요? 왜 우릴 버린 거예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야. 동업하던 선배가 나를 속이고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들고 튀었어. 투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빚쟁이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 우리 집이랑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진까지 찍어왔더라고. 그날 난 정말 무서웠어. 내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칠까봐.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 거야. 법적으로 남이 되면 빚도 당신한테 안 가고 내가 조금씩 빚을 갚으면 아이들도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 그나마 있던 집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었고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남편은 불편한 다리로 어렵게 무릎을 꿇었어요. 떠날 때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악을 썼어.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 그런데 보지 않아도 들리더라고. 당신 울음소리가, 그 소리가 지금도 내 머리에 박혀 있어. 6년 동안 단 하루도 우리 가족을 잊은 적이 없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났고, 밤에 눈 감을 때도 떠올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남편으로서 실격이야. 아빠로서도 실격이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안 된다면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보고 싶었어.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사업이 망했다고 우리가 원망할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같이 견뎠어야지.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6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움도, 그리움도,
원망도 안쓰러움도 모든 게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나간 6년의 시간이, 서로가 견뎌낸 고통이, 그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거였어요.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미안함이, 사랑이 모두 느껴졌더랬죠. 그렇게 남편과 울고 있는데 둘째 딸이 어느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딸아이의 눈은 벌써 빨갛게 부어 있었죠. 맞죠? 우리 아빠 맞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자 딸아이는 소리내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딸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빠는 꼭 돌아올 거라고 계속 기다렸어요. 딸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에 사이비한테서 구해줬을 때 뭔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낯선 아저씨가 태워준다고 하면 보통은 무서워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안 무서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바로 받은 거예요. 저번에 차에 탔을 때도 아저씨 손이 아빠 손이랑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 맞네. 내가 왜 못 알아봤지? 머리숱이 없어져도 우리 아빠 얼굴 맞는데, 목소리도 맞는데, 내가 한 번에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남편이 딸을 꼭 안아줬어요. 딸아이는 아빠 품에 어린애처럼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힘들어 하시는 거 볼 때마다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서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빠가 살아만 있다면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셋이서 한참을 울다가 눈물이 잦아들 때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그 피아노 학원 말이야. 네, 학원이 왜요? 사실은 내가 준비한 거야.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조카한테 부탁해서 그 학원을 인수한 거야.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돌아와서 멀리서 당신을 지켜봤어.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알바하는 거 다 봤어.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당신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조카한테 부탁했어. 당신 집 근처에 학원을 차려달라고. 당신이 올 수 있게 전단지도 직접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했어. 그리고 당신이 오면 잘 챙겨달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달라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게 다 레슨 없는 날에도 부르고 이야기 들어주고 다 내가 부탁한 거야. 힘들 때 기댈 곳이라도 있었으면 해서. 너무 미안해서.
뭔가를 들고 나타나고 싶었어. 피아노 학원은 한때 당신 꿈이기도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안 받아주면 조카를 통해서 당신한테 넘겨주려고 했었어. 그리고 당신이 피아노 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몰래 피아노 학원에 갔던 적도 있어. 그날 당신이 차에 타는 원장님을 보던 날 기억나? 나도 당신 봤어. 멀리서 당신이 서 있는 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들킬 것 같아서 후다닥 도망쳤지. 저는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당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나 바보야. 바보 같은 남편이야. 그래도 학원에서 당신이 피아노 치는 거 볼 때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따뜻했던 학원이, 위로가 됐던 그 공간이 남편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며 준비한 선물이었다는 걸요. 직접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남편의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다음 날 우리는 큰아들이 있는 부대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남편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날 용서해 줄까?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기다렸을 거예요. 면회실에 곧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은 제법 의젓해 보였죠. 아들은 저와 동생을 보고 환하게 웃다가 그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설마 아빠예요? 아들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들이 아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진짜 아빠 맞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 기억해요. 아빠가 떠나시던 날, 제 방문 틈으로 아빠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손잡고 우시는 거 다 봤어요. 아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빠가 우리 싫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 입대하기 전날 밤에도 아빠 생각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빠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가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아빠 원망 안 하겠다고, 돌아오시면 다 이해하겠다고요.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 생각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저보다 더 힘든 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빠도 저처럼 가족 생각하면서 버티고 계실까? 남편이 다가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아들도 아빠를 꼭 안았어요. 큰 덩치의 군인이 아이처럼 아빠 품에서 울었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입대할 때 동기들 부모님들 다 오셨는데 저만 아빠 없어서 울었어요. 화장실 가서 몰래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강한 척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울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의젓해야 엄마가 덜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아빠 보니까 참았던 게 다 나와요. 남편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저와 딸도 그 옆에서 같이 또 울고 말았죠.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던 우리 가족의 시계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앞으로는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같이 나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을 되찾았죠.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증명했으니까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다가가 보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예요.